개발 중에 결국 취소가 됩니다. 2대의 시제품이 개발됐는데 이제 구소련군 손에 넘어가기 전에 파괴를 해버리죠. 1호차는 파괴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 대가 소련군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소련은 이거를 가져갔지만 역시 쓸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수리해가지고 전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전에 잠깐 보여드린 사진. 요게 이제 그 쿠빈카 탱크 박물관에 전시 중인 바로 마우스 전차예요. 1호 전차. CJ 1호차. CJ 1호차는 실제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모의 포탑을 사용을 했대요. 소련군이 완전한 표본을 만들려고 파괴된 2호차의 포탑을 떼서 가져와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포병파 아래 측면에 뭐가 있냐면 그 소련의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옛날 소련 깃발에. 근데 이게 딱 보면 당연히 소련이 노획한 다음에 뭐 알아서 그렸겠거냐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처음에 이미 마우스를 만들 때 혹시 연합군 측의 첩보원에게 이게 발각이 된 경우 소련군이 만든 것을 노획했다고 말하려고 가짜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낫과 망치는 이제 붉은 별과 함께 공산주의 상징인데 낫은 농민을 상징하고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을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좀 사진상에서 보기는 어렵지만은 잘못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태극기 잘못 그리듯이 뭐 빨간 거 파란 거 위에 한번 망치 배가 바뀐 거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낫도 이렇게 막 거꾸로 그려놓고 위아래를 좀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마 자료였을 텐데 그래서 좀 성의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그냥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흑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여러 가지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한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히틀러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해낸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최소한 꽤나 많이 먹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도 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제 이런 마우스 전차 같은 걸 봐도 그렇고 히틀러가 자기의 욕심의 한 70%만 발휘를 했으면 오히려 전쟁에서 더 좋은 결과,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말이죠. 나치 입장에서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상 이체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뭐 판서 같은 경우도 그 초기에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마우스 같은 이건 만화에나 나올 물건이잖아요. 이런 거 현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마지막 초정병기 같은 그런 거죠. 만화에서는 이게 운영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운영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망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걸 보면서 더 하게 되네요. 그럼 독일 히틀러가 왜 그렇게 수많은 온갖 미사일의 원조도 보면 독일 게 많아요. 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런데 다 매달렸을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절박감 때문에 온갖 군대를 이게 정말 전세를 뒤집을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을까? 막 쑤셔본 거고 또 과학기술자도 어떤 경우는 이제 부풀려서 이게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경우도 있는데 약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서 시발을 걸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후세의 사가들이 평가하는 거는 그 중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좀 더 독일이 버텼을지도 모르다 이런 평가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히틀러의 여러 가지 비밀 무기들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실패한 것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 게임 히틀러의 무기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편하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네. 삽질을 많이 했죠. 소위 말해서. 삽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우리 과학기술 충분히 도움되는 면도 있죠, 사실. 있죠. 무기 개발이나 뭐 이런 면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그 과학기술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되게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인류 지식이라는 게. 독일 쪽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쪽에 굉장히 뭐 전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저 오늘의 주인공이죠. 무시무시합니다. 아, 폭격기라는 말도 정말 그 엄청난 공포감이 드는데 여기 또 하나 더 수식어가 붙었어요. 급강화 폭격기. 자,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등장한 겁니까, 그럼 이게? 2차 대전 때죠. 아, 그렇죠. 뭐 월남전 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2차 대전 때 나왔죠. 예. 네, 예. 어디냐? 독일이죠. 아, 독일이죠. 예, 예. 정격전 블리츠 크리크라고 그러죠. 전에도 뭐 몇 번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정격전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계화 부대, 탱크,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와 함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습입니다. 이 공군의 이 극강화 폭격기가 핵심적인 존재가 됐던 건데, 그 요체는 뭐냐면 이제 1939년에 독일이 먼저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잖아요. 그때 실행에 옮겼던 일종의 신전술, 정격전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원래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진격이라는 의미에서 이 블리츠 크리크라는 말이 이제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언론인들이 이제 이거를 고유명사 비슷하게 명칭을 붙이면서 이제 정격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유명한 이런 이제 용어가 돼버렸죠. 약간 뭐 말 그대로 그냥 번개처럼 날아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박살을 내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가 하나는 빠른 속도, 예, 그 다음에 타격력, 충격 효과,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군이 먼저 선제 폭격,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갑부대가 출동을 해서 그 충격을 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병들이 선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공군의 선제 폭격, 이 타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때 이제 맨 앞에 서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융커스 87, 이제 극강화 폭격기인데, 반응이 되게 직접 몰아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 내가 소시적 이거 한번 몰아봤지. 뭐 이런 만들던 때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원수는 상당히 감회 어린 표정. 그러니까요. 아, 저는 파일럿 출신인 줄 알았어요. 파일럿 출신이면 정월선만 물어봤겠습니까? 아무리. 저 만들 때마다 바퀴 떨어지겠던 기억 나가지고. 본드 잘 안 붙고 해가지고. 예, 간단한 스펙을 보면 융커스 87B형을 이 경우를 보면 이제 전장이 11m고 폭이 14m 정도가 됐고, 최고 시속은 390km.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프로펠러 항공기지만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KTX보다 조금 빠른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강화 폭격기 하니까 뭐 엄청 빠른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일반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고요. 항속거리는 500km고 최대 이륙 중량이 5,000kg. 무장은 이제 7.9mm 기관총 3문을 장착을 하고 있었고, 폭탄의 경우는 이제 250kg 한 발 또는 50kg 소형 폭탄 4발 탑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언뜻 들어보더라도 이게 와, 당시에 진짜 이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말, 고스펙, 뭐 엄청난 무슨 그 전투를 가진 뭐 장비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유명한 거 보면 많이 만들어도 지고 잘 썼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성능이 그렇게 대단히 앞서가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독일이 계속 개량을 하면서 2차 대전 내내 이제 쓰였죠. 그래서 유명한데, 대략 이제 총 6,500기 정도가 생산이 됐었고, 융커스 87보다는 역시 슈투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슈투카는 뭐 애칭이고요. 급강화 폭격기를 의미하는 독일어 그대로 쓴 말을 줄여서 원래 스트루츠 캄프 플룩초이크거든요.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슈투카라고 만든 거고, 당시에 급강화 폭격기 가운데서 가장 많이 활약을, 요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가장 많이 활약을 해서 대명사 같이 이제 쓰이게 된 거고요. 예전에 다뤘던 그 인류신 IL-2, 예, 요거랑 같은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 건데, 요거 이제 슈트루모빅이라는 이름 애칭을 썼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지 공격을 주로 하는 군용기를 뜻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이름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2차 세계대전에 주로 활약했다면 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첫 등장 뭐 이렇게 네.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1935년에 슈투카 시제기를 제작을 했고 1937년에 양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죠. 근데 37년 이듬해 38년 스페인 내전에서 최초로 실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스페인 내전이 의외로 그 당시로선 최신 무기들이 투입된 일종의 대리전 비슷한 시험장, 최신 무기들이 시험장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 전초전 성격을 띄었는데, 이 독일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는 이러한 기회가 됐을 뿐더러 네. 최신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고,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에서 슈투카를 이제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해본 것이죠. 근데 이때 슈투카가 맹활약을 했고, 그래서 감명을 받아서 독일군이 이제 슈투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스페인 내전에서 웬 독일군이 뭐 자기네 폭격을 썼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역사적인 또 배경이 다 있는 거겠죠? 스페인 내전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 요거는 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어요, 요 얘기에. 일단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참상을 그린 그 벽화로서, 이 그림체를 보시면 누군지는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명한 그 큐비즘의 피카소. 이 그림은 원래 흑백이에요. 신문 같은 데 나오면 컬러가 신문이라 흑백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색깔이고요. 이게 내전에 이제 참상을 그린 벽화인데, 스페인 내전은 또 유명한 게